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가와 국민들이 부딪혀야 하는 모든 이런 대외적인, 대내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한 굉장한 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우선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이 정말 위험 수위에 가 있다. 이런 걱정을 했고요. 이러한 그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는 한은 우리가 대외적인 이런 통상 질서에 대한 급변, 국제 질서에 대한 요동을 치는데 우리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 사회, 민생, 외교, 국방 이 모든 것이 국내적인 안정에 기초를 두어서 대외적인 이런 문제들도 해결하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민생과 산업구조 개혁 그리고 경제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적인 사정을 보면 정말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제도 자체가 우리의 그 제도의 근본은 헌법인데 이건 이미 38년이나 지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기틀을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과 국가에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은 단지 1, 2년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총리를 할 때 마지막 원 포인트 레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국무총리실에서 그 대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총리로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 그리고 그 경쟁 후보의 캠프에 제가 전화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니 필요성은 느끼고 뭐 정부가 앞장선다면 우리는 뭐 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 정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점 그때가 한 뭐 6월, 7월 이때인데요.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 누구가 이렇게 우세한 그런 후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사장이 돼버리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을 추구하는 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겠다. 저는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일단 중단하는 게 좋겠다. 도저히 그 급박한 이런 시간 내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결국 누군가가 권력을 곧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마 이러한 헌법을 발의도 하기 어려울 거고 이런 개정에 성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정부에서 일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진 제가 정치라는 것을 제가 직접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정치가 어때야 우리 국가와 국민이 편안하고 발전하고 세계에서 존경과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제도적인 기틀을 다시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새로운 통상질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구조 개편도 안 되는 거고 민생도 챙길 수 없는 거고 의료개혁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5년 동안 다 뭐 정치를 잘하겠습니다. 행정을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분들의 생각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 다 이런 노력들을 사장시키더라 하는 그런 그 뼈저린 그러한 그 인식 위에서 이 문제는 가장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데서 뭐 출발을
했고 대통령에 대한 후보로서 경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째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절실함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특히 지난 한 3년 정도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 흠결, 미흡함, 분열과 갈등이 우리 국가와 국민이 이제까지 이룩한 하나의 기적을 송두리째 쓸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줄타내기라는 것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가 되고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정말 고통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문제들도 결국 이러한 그 헌법적, 제도적 이러한 기틀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와 행정부가 충돌해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는 정치를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선거에 출마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어때야 우리의 국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정치의 본령은 저는 국민 통합을 유도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의 정치는 그러한 본령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헌법적 이런 제도적 기반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와 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씩은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정치권, 언론, 노조, 시민단체, 기업 이런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전 세계를 봐라. 결국 그런 거를 잘하는 나라는 발전하는 거고 그런 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의 이 기적을 지금 누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우리 젊은 세대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지금 이 세대는 나중에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절실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데서 이 출발을 했다. 저는 제가 우선 나서서 모든 분들과 대화하고 또 정치적인 개혁도 이루고 국정의 개혁을 확실히 함으로써 저는 우리 국민들이 틀림없이 그러한 노력을 지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구두 뒤축이 완전히 닳도록 그렇게 소통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그럴 각오입니다. 저는 우선 여러 정권에서 중요한 국정의 자리를 맡았었습니다. 여러 대통령들을 제가 존중을 하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뜻을 가장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모시는 대통령님과 다른 그러한 그 정책적 추진을 물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 올바른 그러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항상 드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못 시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충격과 고통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리로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는 앞으로 총리보다도 좀 더 책임 있는 자리로 간다면 저는 그 일들을 더 소신 있게 충실하게 우리 국민들과 각계각층을 설득해 가면서 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권한 대행으로서의 이러한 과정을 완수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옆에서 고통스럽고 힘들 거라고 여러 가지 충고도 해주시고 했지만 과연 제가 좀 더 새로운 그러한 시도를 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더 큰 책임감이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옳은가 고민을 많이 하고 밤잠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잘 됐고 또 2+2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관세 폭탄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이제 갖추었습니다. 충분히 진행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차기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과 그런 안보를 한반도에서 지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지키고 아시아에서 지키고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거를 끝까지 6월 3일까지 과연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우리의 국익을 좀 더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책임 있고 힘들지만 그 길을 택해서 우리 훌륭한 대한민국의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제가 시도하는 이러한 그 노력에서 성공을 해서 그러한 노력을 더 뒷받침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그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했다 그런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와 국민이 편안하고 번영하고 그러한 그 안보를 철저히 보장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노력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분도 그러한 노력에서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지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중앙정부의 분들도 그동안에 제가 그냥 접촉을 해본 사람들에 따르면 전부 다 이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노력이지 어느 한 사람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집권을 돕고 이런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모든 국가의 승패가 달려있는 예를 들면 국가적 제도를 확실하게 만드는 개헌 문제만 해도 이 개헌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개헌과 분열과 갈등을 줄이고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협상도 하고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길이 어떤 게 가장 옳은지 저는 철저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 공익 이거를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그 우리의 개헌을 비롯한 제도의 개혁 그리고 국민 동행 그리고 통상 마찰의 해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약간의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우선순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그 공익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요. 제 자신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그는 버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고 본인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모든 참정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다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법체제 내에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그러나 첫째로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그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보고 어느 후보나 국민들에게 좀 잘 자기를 알리고 설득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을 제한되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권한과 권리를 딴 분들에게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거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안 되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포퓰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구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는 참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한 그러한 그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다 판단을 하시고 평가를 하시고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시고 청렴하시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인권운동 또 민주화운동 이런 데 적극적으로 운동을 참여를 하셨던 말하자면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런 일을 하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 과거의 우리 국가의 발전, 한강의 기적이 뭐 어느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보수 혼자 했다. 저는 이런 거는 믿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국가를 발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철저한 자유, 인권 이런 거를 보장해준 민주화 운동도 뭐 누가 얘기하듯이 이거는 진보적인 그러한 그룹에서 다 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이 모두 개인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결과가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성장과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우뚝 세운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런 갈등과 분열, 정치적 제도의 미비, 헌법의 미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무슨 아주 폭풍우에 휩쓸려 가버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선 삼권 분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쪽에 그러한 그 헌법적 가치는 충분히 더 좀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지방 분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권의 이전이라든지 또는 정말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 분권을 말로서가 아니라 진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헌법적 그러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저의 큰 원칙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국내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런 분열과 갈등 이런 거를 통합과 협치를 하는 정치의 본령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이 좀 더 그런 제도적인 제도를 갖추는 그런 거는 뭐 전체적인 방향으로서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가 첫 해에 지금 헌정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 상당한 제도적인 그 마련이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국회의장님들이 대개 이런 헌법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해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권력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사장이 돼버리더라 하는 거거든요. 저는 3년 안에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깨끗하게 저는 물러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세대들이 젊은 우리 차세대들 또
노련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다 나서서 더 훌륭한 분을 뽑고 그분들의 이러한 제도 위에서 정말 번영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튼튼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세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한번 제 몸을 던지겠다. 그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국민들과 각계각층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운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잠재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한 5년 이후에는 아마 거의 0%대, 뭐 0%에서 1% 정도 성장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 국민들은 좋은 일자리, 그리고 좋은 교육, 좋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좋은 주택, 이런 것들을 보장받는 여력이 점점 떨어지는 국가에서 사실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뭔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강한 이때에 우리가 정말 국내적인 그런 갈등과 분열을 잠재우고 통합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고치고요. 경제적으로는 결국 산업 구조 개혁, 결국 관세 폭탄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 그런 공급망 체계를 흔들고 있고, 또 각 나라의 엄청난 산업 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단순히 우리 제조업 뭐 이런 쪽의 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 또 금융 산업 이런 데에 엄청난 개혁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정치적인 협치와 통합의 그러한 힘으로 밀지 않으면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개혁도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고 국회에 열심히 법을 냈지만 정말 우리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노동시장의 개혁, 그리고 교육 개혁, 의료 개혁, 이런 것들은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은 아직도 충분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운 일만 남은 이거는 정말 우리의 총체적인 제도적인 개혁과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당의 이익이라든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우리 헌법에도 결국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부 다 우리가 국가를 얘기하고 국민은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그것과 반대로 가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냐. 그것이 우리가 현재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저희한테는 희망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외교는 국익 외교에 몰두하고 있고 자강 국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중간에 상당히 나빠졌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주시면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나름 그런대로 아직은 그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생산성도 결코 낮지 않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은 항상 생산성이 국제적으로 비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에게도 행복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교육, 의료, 연금, 저출생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온 국민이 좀 동의하에, 또 정치권이 정말 반성하에, 또 대통령이 또 이런 그 주도권을 가지면서
모든 분야와 정말 진정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설득과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모두가 참여하게 하고 이루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의 그러한 여건과 우리한테 닥치는 환경은 뭐냐? 그건 정말 비참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이룩한 한강의 기적을 송두리째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저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강화하고 계시다. 더 굳세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좀 해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경제를 이루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유지하고 뭐 안보가 경제보다 더 앞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세계 10대에 이르는 강국이 됐고,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협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이뤘다. 저는 그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 세계가 돕는 것 중에 누가 가장 기여를 많이 했을까? 저는 그건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 이것이 우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켜줬고, 그러한 안정하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줬고, 기술을 한국에 데려왔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런 안정하에서 열심히 정말 일을 하셨고, 우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 노조도 열심히 도와준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의 현실은 그렇게 말하자면 좀 세계에 기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에 있어서의 그런 실업의 문제라든지 산업의 낙후의 문제라든지 뭐 부분 또 강한 그런 분야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군사력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이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일종의 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그런 국가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계에 기여만 하면서 살기는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계가 미국을 조금 같이 협의를 해서 도와보자. 좀 도와달라.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이런 그 주요 우리의 통상 국가들이 그런 문제인식 하에서 대한민국의 요구를 강하게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떠냐? 한미 FTA도 사실은 미국이 먼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했지 않습니까? 매일 데모를 하고 막 반대를 하고 뭐 소고기를 비롯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한미 간의 관계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80% 넘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서로에게 윈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미 FTA가 너무나 좀 한국에 유리하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협상을 한 사람들이 참 잘했다. 이런 반론도 되지만, 세계가 불균형 상태에서 오랜 동안 지속 가능한 것은 그거는 역사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1930년 20년 말에 일어났던 관세 전쟁에서 봤듯이 미국이 본인들의 그런 걸 위해서 관세를 올리면 모든 나라가 따라 올려가지고 세계가 망가져버리고 2차 대전까지 유발하는 그런 상황은 저희는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아주 건설적 대화를, 협력적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가 필요한 게 뭔가,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미국이 지금 그런 관세 폭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뭔가 하는 거를 서로 대화를 잘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가야 된다.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자가 자기만을 위한 일을 하면 그 결과는 가장 최악의 경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통을 하고
협력을 위해서 협조를 하면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조금 양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한미 FTA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양보를 했다고 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5,200만 국민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들이 우리한테 싸게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도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흑자가 지금 많이 기록이 되는 정말 바로 우리의 그런 국제 수지 흑자 때문에 우리의 국제 신인도는 계속 높이 유지되고 있고 일본보다도 2단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경악한 거는 지금 우리의 기업들이 정말 매일매일 그런 관세 폭탄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부 보고 협상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는 그 정치권,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로지 본인들의 표, 본인들의 권력 쟁취 이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정치 세력이 저는 정말 바뀌고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거에는 협치하고 그걸 통해서 통합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와 국민이 잘 되고 잘 사는 게 필요한 것이지 어느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고 특정인이 높은 지위가 돼서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게 그게 무엇이 국민들한테 중요합니까? 국가와 국민들한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의 민생을 챙기고 본인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국가가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권력을 잡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말 우리 모두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반성하고 또 잘못한 일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이제는 협력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국내가 안정이 되고 우리 경제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번영하고 그걸 통해서 세계 속으로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5,200만한테 중요한 것이지 어느 정당이 집권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저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장관이 약간 국내적인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기자가 어떻게 물었냐 하면 지금 7월 8일까지 상호관세를 유예를 해줬는데 근데 사실은 상호관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동차는 25% 관세를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 한 대도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받고 있는 이런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는 오불관원 아무 관심도 없고 단지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너희가 뭐를 할 것 같으니까 협상을 중단해라? 아니 이런 비애국적인 언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때는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말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정치의 본령이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해드리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 통합을 유도하는 것이 본령이지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그 이익을 따져가지고 협상을 하지 말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국가가 지금 그렇습니까? 도대체 68개국이 하루라도 빨리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센트 장관이 질문을 받은 거는 7월 8일까지 이런 그 정치 일정을 가진 사람,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한국이 해온 거 보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가져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연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국내적으로 조금 세일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지금 당신은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빨리 기업들이 받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더 좀 빨리 협상을 할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 문제는 저는 하여튼 성장 그리고 약자 보호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늦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께서 알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정치권이 만드는 공약들을 보면 상호 충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균형 발전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수도권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 또 물론 대법원 국회는 아마 본인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부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지방으로도 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전제는 적어도 그 지방들이 생활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주택, 교육, 의료 이런 제도들이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그런 도시와 거의 맥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그럼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이전 저는 당연히 이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그 발전을 지역을 아주 집중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투자를 만들면서 이 모든 분들이 가는 노력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거기를 발전시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너무 미흡합니다. 정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 저출생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우선순위로 저는 둬야 된다. 우리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역을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하루 이틀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계획과 우리가 투자에 대한 강도를 그렇게 가져가면서 모두가 지역을 중시하고 이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출생 문제도 그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도 이런 교통이라든지 아까 일자리라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하여튼 발전을 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정치권의 실질적인 인식은 어떠냐? 지금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된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마다 뭐 한 200만 평 뭐 이렇게 이제 지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작년에 정부가 제출을 했었냐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기업 그리고 그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그러니까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업 상속을 하면 일정한 한도를 두어 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줬습니다. 그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중견기업은 2조 원 매출을 하는 기업까지 그런 그 상속세 공제를 그 가업 상속을 그만둘 때까지 상속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사실상 상속세에서 항상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제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동안에 뭐 지역들 호남 지역에 있는 뭐 도지사님들도 굉장히 원했거든요. 이 정책이 꼭 되어야 된다. 아니면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을 자꾸 이제 데려가는 겁니다. 모셔가는 겁니다. 상속세를 면제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그럼 적어도 우리가 대기업들, 큰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에게는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중견기업 2조 정도까지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상속세를 안 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업 상속을 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경영을 잘하게 되면 마지막에 한 5대, 6대가 가서 나는 더 이상 기업을 안 하겠다. 하게 되면 그때에 주식을 팔게 될 때 뭐 한 5% 정도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정말 기업들도 원하고 지방에 있는 지자체도 원하고 모두가 원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그 정치가 도대체 상속세라는 거를 가업 상속을 하고 지방에 가는 분들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겠다는 그거를 도대체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말로만 지역 균형을 하지만 지역 균형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선,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정치권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정치권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행정부도 문제죠. 그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화도 했고 식사도 하면서 그 문제를 했고 그리고 지자체장들을 다 세종시에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그 끝까지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권력, 집권, 표 이것만 무엇이 더 유리한가만 찾는 데서 오는 아주 가장 폐해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애도록 우리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제일 앞장서 가지고 그 모든 어떤 야당의 어떤 분들, 어떤 시민단체들, 어떤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업, 노조 다 만나면서 저는 2주에 한 번씩 그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언론 만나면서 설득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안 되면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데서 우리 산업 구조 조정도 안 되고 지역 균형 발전도 안 됩니다. 다 그냥 말로 하는 일종의 하나의 그런 그 서비스일 뿐이다 하는 거를 정말 좀 국민들께도 직접도 좀 호소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같이 그 행동을 해주실 수 있도록 계속 그 최고 통치권자가 계속 그분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같이 모이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통화를 이미 했습니다.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하고 같은 저는 대학원을 나왔고 그 대학에 이준석 그 대표는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나온 물론 한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갔습니다만 거기는 정말 어려운 게 대학입니다. 대학원은 그래도 기초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데 정말 대학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 대학원을 뽑는 뭐 우리 대표는 대학원을 안 가셨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예를 들면 대학에 과가 50명이 있으면 5명밖에는 대학원에서 안 뽑습니다. 다 이제 지역에 있는 데에서 뽑고 외국에서 뽑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제가 뭐 그분이 토론하는 것도 봤고 지난번 대선에서 호남에 가가지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같이 가자 하는 호소를 하는 거를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준석 대표는 정말 훌륭한 분이고 저는 그분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모두가 좀 같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만 저는 정말 좀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제도를 잘 만들면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저는 그분이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준석 대표 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이런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들한테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하나의 그분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그 대법관
탄핵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구체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에 대한 저는 정말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저는 모릅니다. 그분들이 진짜 그런 대법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할지 어떨지 저는 뭐 알지를 못합니다만 만약에 언론에서 좀 나오는 식으로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다면 저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라는 거는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저 미국의 대사로 있을 때 사실 뭐 직접 들은 얘기들입니다. 미국 대법원장한테 물었어요. 미국 대법원은 정치 일정이 있으면 무슨 판결을 뒤로 미루거나 뭐 당기거나 이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빤히 쳐다보면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니 그 보통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상 그 소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법원은 헌재까지도 미국 대법원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봐야죠. 우리는 의회와 행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런 데가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다. 저는 우리 대법원에 계시는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행여나 무슨 탄핵을 추진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고를 내렸을 것이다. 그거는 저는 망상입니다. 망상.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분들에게서 그런 그 생각이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대법원의 판결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게 물으셔서 저는 거기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도를 요만큼도 가지지 않고 판결을 하셨다고 내가 믿는데 그게 무슨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확증 편향이고 그게 바로 반지성적 사고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의 방식이고 그게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